네, 지금 이 시각에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의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와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다리면서 스튜디오에서 이번 사고 전반과 구조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구조 상황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이 사망자들이 있다는 소식과 함께 7명 구조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게 우리 시간으로 아침 8시 전후였는데 이후로 지금까지 전혀 추가 구조 소식이 없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만큼 구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조가 지금 계속 시간이 늦어질수록 사실 구조할 수 있는 투여되는 이런 노력도 더 길어지는 거고 더 어려워질 텐데요. 그렇죠. 수색 부족 구역이 넓어지고 또 실종자 중에 생존 가능성도 점점 얕아지고 모든 것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지에서 구조하는 방식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쓰이고 있습니까? 구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선체 내에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동 중에 있다는 소리죠. 그럼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 광범위한 범위에서 어떻게 수색하고 구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 구조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는 제일 빠르고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 쉽게 말하면은 고무보트를 강 이편부터 저편까지 일정 간격으로 배치를 하고 예. 그 옆에 물 위에서 수영하는 수영자를 다시 배치를 하고 예. 그 수영자 밑에 줄을 달아서 수중에는 잠수사가 한 고무보트당 2명 내지 4명씩 쫙 물속에 예. 배치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쭉 훑어서 올라가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모내기 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현지 상황이 작전 여건이 그렇게 가능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현지 작전이 그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어떤 구역을 정해서 잠수사를 배분을 해서 구역별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네.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기상 여건이라든지 그렇죠. 수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텐데 지금 현지에서 전해지는 기상 상황이나 여건을 봤을 때 좀 어떤 상황으로 판단이 되세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런 구조 방법은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빠른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기에는 현지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님 그러면 그 구역을 정해서 수색하는 방법이 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지에서 이제 200명 정도가 이제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어떻게 충분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왜 충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느냐. 인원상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짧은 시간에 3.2km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시간이 엄청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많은 거리까지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구역이 엄청 넓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200명도 결코 많은 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잠수사가 들어가서 구역을 확인하는 데는 극히 제한된 구역밖에 못하니까. 네, 오늘 다뉴브강의 수온이 15도 정도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 사람이 이 물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경우를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저체온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체온증 현상은 어떻게 오느냐면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있고 젊고 튼튼한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갭이 얼마냐면 1시간에서 5시간 차이입니다. 튼튼한 사람은 다시 갈 수 있지만 약한 사람은 1시간에 바로 저체온증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올 수 있다고 해서 저체온증이 왔다고 해서 바로 사망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체온증이라는 의미는 우리 체온이 35도씨 이하로 내려갔을 때를 저체온증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체온증이 왔다고 바로 사망과 연결된 건 아닌데 저체온증이 왔더라도 그 이후에 버티는 시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추자도와 낚싯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딱 전복됐을 때 생존자가 8명이었습니다. 다 배를 잡고 조난한 낚싯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약한 사람은 점점 떨어져 나오고 마지막 3사람만 10시간 넘게 버텨서 구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연상하시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좀 저희가 또 좀 이야기를 그 내용을 들어보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침몰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이제 배가 부딪히는 걸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봤더니 크루즈하고 이제 우리 선박이 옆으로 부딪히면서 선박이 옆으로 전박이 되면서 가운데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바로 크루즈 밑으로 쑥 빨려 들어갔거든요. 크루즈 밑으로 쭉 빨려 들어가면서 크루즈가 그 위로 쑥 지나가서 한참 뒤에 섰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뒤에 크루즈가 또 따라왔어요. 한 크루즈가. 크루즈가 두 대가 이제 지나간 거죠. 첫 번째는 사고 낸 크루즈가 그 사고를 내고 그 지나가서 쓰고 그 뒤에 크루즈가 바로 뒤따라서 또 들어온 거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나요? 밑으로 그 깔려 내려간 속도가? 예,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훅 빨려 들어갔어요. 그 사고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수님, 그 쑥 빨려 들어갔다 크루즈 밑으로, 그러니까 그 유람선이 그 작은 유람선이 큰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지 경찰은 또 7초 만에 침몰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가라앉은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기본적으로 그 질량이 덩치가 지금 그 뭐 길이로서는 한 5배라 그러는데 그게 세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한 100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10톤짜리 트럭에 1000톤이 와서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육상에서는 이게 튕겨 나가기라도 하지만은 해상에서는 물의 저항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바로 전복이 됩니다. 그리고 배 밑에 부력 때문에 배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전복이 되면서 배 밑차원으로 가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뭐 그 7초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순식간에 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중앙이 분리됐다 이러는데 그게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두동강이 났다는 이야기인지 그냥 뭐 갑판 쪽이 분리됐다는 이야기인지는 좀 명확치는 않은데 어쨌든 그 엄청난 질량의 차이 때문에 뭐 순식간에 그러니까 대형선하고 소형선이 부닥치면 소형선 치명적입니다. 전에는 제가 갔을 때도 저도 유람선 탔지만 저런 크루즈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안전이 더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한가리 당국에서 더 좀 신경을 썼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고 당시 영상을 보시면요. 저 큰 선박이 머르기트 다리라고 하나요? 저 다리 쪽으로 가다가 좀 방향을 좀 급하게 트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좀 보이세요? 저도 지금 여러 차례 저걸 봤는데 아마 충돌 이후에 아마 그쪽도 놀랬겠죠. 충격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급히 조타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급격히 꺾었기 때문에 또 다시 또 반대로 꺾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비틀비틀하면서 지그작으로 가서 결국 나중에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보였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큰 배의 그 앞머리 쪽에 앞머리의 오른쪽 부분에 이제 흔적이 남은 걸로 이제 보도가 그래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오른쪽에 상처가 났다는 거는 그 오른쪽에서 부딪혔다는 건데 이게 배를 피한 게 맞는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크루즈선 를 조종하던 사람이 발견을 못하고 그냥 혹시 지나간 건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화면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배를 자동차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앞에 위험물이 없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을 틀 수가 있습니다. 배라는 것은 급한 상황에 바로 임박했을 때는 조치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자동차하고 함정하고 다른 점입니다. 지금 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 사고를 당한 배가 침몰한 배가 70년 전에 만들어진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진이 마지막으로 교체된 게 1980년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박의 수명이 저 정도 크기의 선박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엔진은 얼마 주기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까? 뭐 엔진은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 또 뭐 사용할 수 있겠는데 뭐 노후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고가 난 건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충돌 이후에 소위 내충격 강도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70년이 돼버리면 그게 거의 그 결합 부위는 뭐 녹슬고 네. 그냥 거의 겨우 붙어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충격을 가하게 되면 전부 이게 분리돼 버리고 깨지면서 순식간에 침수가 되면서 바로 침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노선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침몰이 빨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이제 배가 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가라앉았고 아마 그 이제 저 배 구조가 유람선이 이제 2층으로 돼 있고 위에서 이제 네.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 배 타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배가 가라앉으면서 주변으로 뭐 튕겨 나가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그 7명이 구조가 됐는데 주변에 보면은 저기 영상으로도 보면은 주변에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많이 구조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현장에 안 보고 우리가 다만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영흥도에서 낚싯배 사건이 있었죠. 네. 저는 그 사건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네, 영흥도 약식배 예, 사건. 선창1호는 작은 배가 낚싯배고 그다음에 유조선은 큰 배였어요. 거기도 부딪혔을 예. 때 유조선은 자기가 받쳤는지도 못 느끼는 만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선창호는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죠. 예. 마찬가지로 이럴 경우에 갑자기 충격이 왔을 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생존자 7명이 어떻게 해서 살았을까? 그것은 저는 선창호를 연상하면 쉽게 생각이 납니다. 선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튕겨나간 사람은 생존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 배 안에 있던 사람은 14명 중에 11명이 사망했어요. 그건 뭐냐? 여기서 튕겨져 나갔던 자이든 나간 사람은 외부 갑판상에 있었거나 네. 아니면 출입구 가까이 있었거나 이런 네. 사람들은 살 수 있었지만은 선체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그래픽이 있으면 좀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선박의 내 외부 상황이 어떤지, 2층 구조가 어떤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박이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안쪽에는 이제 창문이 있고 내부에 좀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 같은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2층에는 완전히 뚫려 있는 상태인 거죠. 외부에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창문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야경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앞뒤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었을 때 조금 더 생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세요? 쉽게 말하면 외부 갑판상 네. 나와 있을 때가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층에 저 빨간색 예. 저 네모 안에 있었을 그래서 때. 저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중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유람선도 좀 큰 것은 대부분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1층에는 그냥 앉아서 쉬는 자리고 2층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존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오픈되어 있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 훨씬 높다. 네. 지금 여기 유람선에 탑승했던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 관련한 좀 안내를 받지 못했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보통 저 정도 선박에는 구명조끼 같은 걸 꼭 입어야 된다는 이런 의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구명조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하기 나름인데 득이 될 수도 있지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가 된 것은 세월호 사건입니다. 우리가 큰 배, 예를 들면 7층 높이 정도 되는 큰 배는 네. 외부 갑판하고 내부 갑판은 완전히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저 밑에 저 층에 있는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입으면 오히려 위험 상황에서는 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배는 사실상 그렇게 큰 배는 아니고 예. 그렇게 깊이가 있는 배도 아닙니다. 이럴 때는 구명조끼를 입는다 안 입는다는 규정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는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쪽은 출항하고 한쪽은 입항할 때입니다. 우리가 배를 운용했을 때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바로 입항하고 출항할 때입니다. 네. 이럴 때 같으면은 네. 굳이 내외배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구명조끼를 입히는 것이 안전을 봐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교수님, 저 강이 다뉴브 강이 그 한강보다도 작잖아요. 사실 네. 폭이 네. 작은데, 근데 저기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그 유람선 같은 게 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게
너무 많은 배들이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언제 일어날도 이상하지 않은 사고였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4일간 연속해서 폭우가 왔다 그러는데 그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수량이 많아졌는데 강의 폭은 한강보다 좁으니까 네. 좁은 데서는 역시 굉장히 물살이 세지죠. 빨라지죠. 그래서 굉장히 뭐 10 내지 12km 속도더라고요. 네. 시속이. 네. 굉장히 빠른 겁니다. 뭐 6점 몇 노트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배가 그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갈 때는 이 조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근데 해상에서도 파도가 뒤에서 올 때는 소위 그 추파 쫓아오는 파도라는데 이 파도를 정면에서 맞이할 때는 피칭 이 고개짓은 심하지만은 안정이 돼 있습니다. 진행하는 게. 예. 근데 뒤에서 파도가 또는 이게 물이 밀어줄 때는 이 조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불안정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보면 대형선 쪽에서 문제였는지 소형선 쪽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수량이 이제 유속이 빨라지고 네. 또 뭐 수심도 안 깊으니까 고르지 않으면 소형도리도 일게 됩니다. 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유속이 빠른데 뒤에서 밀어주는 상태, 불안정한 상태에서 소형도리도 좀 있고 하면 네. 평소 때하고 달리 이 조종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치 않은 방향으로 배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을 때 너무 많은 선박이 다니는 것도 예, 아까도 사고를 말씀드렸지만 유발할 수 그 있겠다. 대형 크루즈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규제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헝가리 당국이 오늘 중에 침몰한 선박을 인양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또 경찰에서는 좀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양에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세요? 뭐 지금 아마 물이 좀 혼탁하더라고요. 보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아마 그 시야 확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시야 확보만 되면 조그만 배니까 네. 뭐 인양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단지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 작업하는데 그 여건이 좀 되면 덜 올리는 자체는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네. 기상 여건이 예. 중요하겠네요. 예. 그 대장님, 우리 지금 현지에 파견된 이제 우리 인력들 중에 그 해군 해난 구조대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현지에 가면 좀 어떤 식으로 활동을 벌이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내가 나름대로 정보를 파악을 해봤는데 네.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제 잠수사 후배가 마침 그 근방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일 현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현장에 가면은 아마 자문 역할은 좀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저기에 있는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졌는지 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구조사가 투입했을 때하고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상식적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 주도권을 누가 잡고 할 것이냐. 저기에 만약에 능력도 안 되는데 적극성도 없는데 맡겨놓으면은 시간은 더 간다. 그럴 때는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외교적인 차원에서 협조가 돼야 되고 그것이 승낙이 되면은 현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현지 구조 인력과 우리 구조 인력이 잘 협업을 해야 되는데 누가 키를 잡고 어떻게 구조 방식을 결정하는가 이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 외교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일단 외교부에서 협조가 돼야만 마티 실무자들이 협조를 해서 하겠죠. 이 강에서 발생한 사고와 바다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중에 좀 구조 작업의 차이점이라든지 어려움의 차이가 있습니까? 구조 작업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하죠.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셨다면 탁류다, 급류다 네. 이런 점들이 다행히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깊지 않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고 그때 구조작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정부에서 늘 대통령께서 다시 말씀드린 신속. 네. 문제거들은 구조작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차후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선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요. 구조 작업 반경이 어느 정도 넓어져야 되는지 의문인데 지금 사고가 난 부다페스트 그 다뉴브강 주변의 지도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면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네, 사고 지점이 저기 가운데 보이는 머르기트 섬이라고 하던데요. 그 섬으로 가는 다리 바로 앞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뭐 기상 여건이나 이런 거 볼 때 유속이 상당히 빠르다고 한데 그렇다면 수색 반경은 어디까지 확장이 돼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 강의 흐름, 속도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사고 현장과 그 갈 수 있는 예측거리 어디까지 갔을 것인가 예측거리를 대장님, 네, 죄송한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장 부다페스트 지금 그 사고 현장 주변에 예. 화면이 지금 라이브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혹시 보시고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저게 배 위에 이렇게 저 커버가 씌워져 있는 게 이렇게 줄을 감아 돌리는 그런 장비인 걸로 보이는데 저걸 이제 줄로 연결을 해서 아마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뭐 줄을 연결해서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그림만 봐서는 정확하게 내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네. 네.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은 선체 인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네. 예. 한편은 수색자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예.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을 것이냐 않겠느냐 네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뭐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화면 위아래로 지금 강의 흐름 같은 게 보이거든요. 언뜻 봐서는 상당히 뭐 탁해 보이고 좀 유속이 빠르지 않나 싶은데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제가 아까 두르면서 볼 때는 처음에는 제가 그냥 강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두르면서 화면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탁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가 많이 왔으니까 강물이 탁할 수밖에 없고 밑에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아까 그 뭐 3.2km 가 있었다니까 그걸로 유축해 보면 흐름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우리인데 치명적인 구조하는 사람들인데도 치명적이지만은 실종자들인데도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왜? 더 많이 흘러가야 되고 더 많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 좀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목격자 말에 따르면 이제 배가 뭐 갈라지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선체가 갈라져서 또 일부가 딴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네. 없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아까 뭐 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계속 바닥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지금 탁한 물이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건데 혹시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인력 수색 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 뭐 목격자 얘기는 뭐 갈라졌다 그러는데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갈라졌게 보일 수는 있어요. 왜 배가 빡 하면서 물이 확 들어오면은 일부 부분 안 보이고 일부 부분 갈라졌는 거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마 들어가 보면 금방 알겠지만은 그럴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물 밑에 있는 경우도 가장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고요한 바다 같으면은 안에서 갇혀서 못 나온 사람들은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은 물이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던 실종자들이 네. 유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선박 안에 있던 예. 실종자들도 예. 오늘 지금 이 사고가 유발되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악조건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날씨도 그렇고 선박 네. 상태도 좋지 않았고 장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까지는 무엇이라고 좀 보여지십니까? 일단은 그 악천후로 유속도 빠른데 이게 아마 비도 좀 오고 이랬기 때문에 대형선에서 소형선을 우리가 사각이 있어서 잘 못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예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잘 안 보이는. 네. 충분히 그 오치를 안 하면 그래서 앞에 나가서 뭐 전함도 견시병이라 해서 나가서 오치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조타실에서 이걸 다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더군다나 밤이고 비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아마 그 충돌을 유발하는 하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실종자를 어떻게 한 사람도 못 구하느냐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네. 현지를 보니까 아마 다리의 그 야경을 위해서 굉장히 어둡게 해놨어요. 네. 아, 그러니까
주위에 유람선들이 다녀도 못 찾는 겁니다. 네. 신경을 못 쓰는 겁니다. 글쎄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그 군인들 동원해서 조명탄을 쏘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명탄을 쏘고 수색을 하고 구조선을 띄우고 이렇게 네.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현지에서는 보면 굉장히 어둡고 조그만 그 페트롤 보드 하나 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예. 그거 갖고는 도저히 커버를 할 수가 없죠. 야경을, 그다음에 예. 옆에 배들도 도와줄 수 없는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이 주간이었으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예. 여러 가지로 여하튼 이 안 좋은 일은 겹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야경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은 더 조명을 어두워졌죠. 조도를 안 낮추어 놨고 보이죠. 그래서 네. 배들끼리 서로를 좀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가까워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밤이 되면 수색 작업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작업이 좀 적어도 몇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뭐 방금 장 교수님 안타까운데, 근데 저는 이 안타까운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왜 이해를 하냐면은 저도 구조작전을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최악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왜 수심이 얕다는 건 외에는 나머지는 구조작전에서 거의 악조건을 다 갖췄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고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났겠지만은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배를 운항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했고, 근데 사고가 나면 그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구조부터 시작해 모든 작전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구조 작전은 어렵죠. 야간이니까 어렵죠. 조류세니까 어렵죠. 모든 조건이 어려운 조건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뭐 날까지 어두워지면은 더 구조 작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뉴브 강에 장미꽃을 던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민들의 모습까지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어떤 기적 같은 소식이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창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정운채 전 해군 해남구조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